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비학습 두 번째로서 국가 성격의 변천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 개념의 정의 이렇게 좀 들어갈 텐데, 행정의 개념 정의를 바로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이란 거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단순한 시절의 행정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했고, 사회가 복잡하면 행정도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이제 개념을 정의 내릴 때, 또 성격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역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당겨서 본다면은, 역사를 분류한 방식은 크게 3분법과 4분법이 있어요. 3분법을 얘기하면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표현하고요. 4분법 얘기하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이제 4분법에 따라고 봤을 때 고대나 중세라는 내용은 이제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근세부터 봅시다. 그래서 근세를 절대 국가로 부릅니다. 근세를 절대 국가라고 부르고요. 근세라는 개념은요, 대개 14세기에서 18세기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 시점을 우리가 이제 근세라고 표현하고요. 조선 왕조가 개창된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예, 1392년. 맞아요. 1392년. 14세기죠. 그죠? 임진왜란 언제 일어나죠? 예, 1592년. 맞아요. 1882년에는 뭐가 있었죠? 예, 임오군란. 자, 이게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규칙을 찾는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다? 1592년이에요. 그죠? 임오군란은 언제 일어났죠? 1882년이에요. 규칙상 찾았습니까? 규칙은 못 찾았어 아직도요? 그럼 다시 볼게요. 가보개혁은 언제 일어나죠? 1894년. 갑신정변은요? 1884년도 일어나요. 그죠? 자, 규칙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규칙 못 찾았어 아직도요? 이게 이제 수의 규칙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초, 중까지 이런 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이상하게 자꾸 암기하지 말고, 그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빨리 찾아야죠. 못 찾,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발견했어요? 병호의병이라고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요, 을사조약이 있어요. 언제 일어나죠? 1905년. 을미개혁은 언제 일어날까요? 1895년도에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규칙을? 네. 규칙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규칙 나오죠? 이것만 발견하면은 역사는 새로운 관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참 편해져요. 이제 이 규칙이에요. 사회과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이란 말은 뭘 얘기하죠?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이란 말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현상이란 것도 자연과학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빨리 발견한 사람이 있고 늦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발견한 사람은요, 시험의 근접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역사를 강의한 게 아니니까 더 얘기하면은 좀 그럴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규칙을 빨리빨리 발견하세요. 이게 이제 천간과 지간을 알면은 역사가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정미의병이라고 있어요. 정미조약. 1907년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관련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발견해 보세요. 만약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내세요. 자, 이 지식은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입니다. 같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좀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럼 근세를 이제 절대국가로 불렀고요. 절대국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와 비슷합니다. 조선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근세라는 개념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대를 이제 19세기, 18세기나 19세기 이쪽 상황을 우리가 근대로 표현하고요. 이것을 입법국가라고 부르죠. 근대 입법국가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현대를 20세기 이후를 현대라고 표현하죠. 현대를 행정국가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때 행정국가란 말과 입법국가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전제로 한 것이다? 권력 분립이란 걸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권력 분립은 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권력 분립이 뭐냐? 자, 국가가 있어요. 다시 앞페이지 보시면 돼요. 앞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앞페이지가 아니고 옆에 있나? 예. 국가란 것은 권력을 가져요. 국가가 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통치권이라고 부르죠. 국가는 권력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 있다? 통치권이 있어요. 기업도 강하면 권력이 있어요. 기업은 경제적 권력을 가져요. 자, 기업은 경제적 권력을 가져요. 종교는 종교적 교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가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가의 통치권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자. 이걸 뭐죠? 권력 분립이라 부르죠. 권력 분립. 그럼 국가가 가진 권력을 크게 나눠서 어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이때 입법권은 누가 행사한다? 의회가 행사하는 것이 입법권이죠. 의회가 우리는 국회라 부르죠. 행정권은 누가 행사하죠? 정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부, 정부란 말을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부만 지칭해요. 참고로 정부란 말을 광의로 해석할 때는요. 얘 다 정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협의적 개념은 행정부만 얘기하고요. 넓게 얘기하면 뭐죠?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때 이제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각부 또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권은 현재 우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갖고요. 상권 분립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독립된 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는 5개의 국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5개의 기관은 누가 우위가 아니라 대등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더 우위가 없어요. 대등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때 입법부가 하는 것이 있고 행정부의 기능이 있고 사법부의 기능이 있어요. 입법부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다? 자, 입법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요? 법률을 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죠? 그건 법적인 표현이고요. 법률이 제정도 되지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죠? 의결을 담당한 부서가 입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의 의사라는 것은요. 국가의 의사는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 법률로 나올 수도 있고 정책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요. 예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예산의 결정. 그래서 예산의 결정. 사실은 현대적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예산의 결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포괄적 먼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싸운다 이렇게 기업요 선전포고가 돼요. 누가? 국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다시 봐요. 국가의 의사를 국가가 해야 될 의사결정, 국가의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될까요? 그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될까요? 국민이 해야죠. 그 국가의 구성체는 누가 되죠? 국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국가의 의사는 쫙 빼갖고요.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이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본질은 뭐죠? 국가의 의사는 누가 결정한다?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런 민주주의를 무슨 민주주의? 직접 결정한다 해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얘를 직접 국민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결정한다. 이걸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나 현대 오면서요.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은 용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대표인 누가 한다? 의회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의회는 다시 누구다?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민 대표.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한다. 그럼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게 아니죠.
이것을 무슨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걸 뭐야? 대의제. 또 다른 말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의회 민주주의.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국민이 아니라 국민 대표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접 민주제 또는 대의제라고 부르죠. 대의제, 대의제 또는 의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이것이 오늘날 대표적인 정치 체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의 정치 체제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접 민주주의 이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여러분 이제 사회나 법에서 헌법학을 공부한 이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요. 행정학은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는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좀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시에제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루소가 나오기도 하고 로크가 나오기도 해요. 특히 이런 개념이 뭐죠? 존 로크 이론입니다. 그래서 로크 이론이 시민정부 이론이라고 있죠. 로크의 시민정부 이론이 이제 대의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몽테스큐에라든가 몽테스큐 이론을 뭐냐면 상권 분립이라 부르죠. 로크 이론을 시민정부 이론에서 이권 분립의 개념이고, 이권 분립의 개념은 영국식 내각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적 개념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제는 바로 상권 분립에 기반한 거죠.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효시가 있어요. 이게 루소라는 사람이 기억나요. 루소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국가의 의사는 분할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국가의 의사는 누가?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루소의 개념인데 이걸 직접 민주주의적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죠? 연원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행정에서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그냥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대의제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대부분의 국가의 정치 체제예요.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가면서 의회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약화되면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직접 민주주의 재등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요, 직접 민주주의가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것이 원리를 사용한 것이 나와요. 이게 현행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민투표제, 주민투표제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주민투표제에서 국민투표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투표제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많이 등장해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요, 이 참여민주주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이 주민의 참여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여러분 들어본 것도 있어요. 시민 배심원제라고 있죠. 국민 배심원제 있죠. 배심원 있어요. 사법부 결정이 누가 한다? 시민이 참여한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지난번 시민 배심원단 구성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 배심원제도, 국민 배심원제도라든가 또는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불러요.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요, 인터넷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크게 흐름을 잡을 때는요, 전통적 직접 민주주의 요소에서 그 다음에 대의제 개념으로 이어지고, 대의제 개념에서 최근에는요 뭘로 이어진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로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전체의 이제 줄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대의제에 기반한 것이 아직은 기본이에요. 아직 기본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보완하는 개념이 뭐죠? 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좀 이해였어요. 간접적 이해였고, 지금 얘기한 것을 뭐라 표현한다? 대의제에 대신하여 참여민주주의라 불러요. 이런 형태를 뭐라 표현한다?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이런 대의제에 비해서 이런 참여민주주의가 오늘 와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국가론을 얘기하다가 이제 잠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면은, 자, 국가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 권력이 있어요. 국가가 가진 권력을 뭐라 부른다? 통치권이었고요. 통치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입법권이 의사의 결정이라면 행정권은 이것을 집행하는 작용이고 사법권은 입법과 행정부터 분리되어 제3의 기관으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무엇이 법의 이념에 합치한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부서죠. 근데 사법부의 본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이.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단적 자격이 나오죠. 사법부 아래서는요, 입법이나 행정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사법부에서는 국가라는 것도 어때요? 대등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걸 이제 법학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거는 이제 법학적 개념이고요. 자, 다시 이제 원위치 할게요. 그러면 이 중에 세 개의 기관 중에서 누가 우위냐라는 차이예요. 누가 우위냐. 만약에 얘가 우위일 때는 뭐냐면 더 힘이 있을 때 뭐라 부른다? 입법국가라 불러요. 그 다음 얘가 힘이 있을 때 뭐라 부른다? 행정국가라 불러요. 그래서 입법국가, 행정국가가 있어요. 그럼 참고로 사법국가는 나올 수 있을까요? 사법국가는 없어요. 사법국가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법국가라는 것은 사법부가 우위일 수는 없어요. 얘는 단지 중립적 입장일 뿐입니다. 법학에서 보면은 사법국가란 말이 있어.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법학에서 말하는 사법국가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이걸 이제 되돌아갔고요. 근대를 입법국가라 부르고요. 현대 행정권이 강화된 것을 행정국가라 불러요. 행정국가란 말은 입법부보다 행정권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법국가란 말은 입법권이 행정권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국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근세를 뭐라고 표현했다? 절대국가라 불러요. 절대란 말은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해요. 누가? 왕이. 국가는 왕정이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얘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럼 여기서는요. 국가의 권력이 분화되어 있다? 미분화되어 있다? 국가 권력이 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이 미분화되어 있어요. 권력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요. 힘은 어때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양쪽이 권력이 서로 비슷하게 나눠 먹으면은 자녀의 이 자율이 높아져요. 근데 알다시피 오늘날 이쪽이 너무 세져요. 이건 뭐죠? 모계 독재야. 모계 독재하에서 자녀는 자율성이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죠? 일반적 흐름 아시죠? 아빠의 무관심. 그죠? 아빠의 무관심. 그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재력, 엄마의 정보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애는 망한다 이거죠. 애는 망한다. 그래서 애는 공부하는 기계가 된다. 사회에 나가 맹탕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권력이란 것은 어때요? 대등할수록 뭐가 높아진다? 자유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세를 절대국가는 국가 권력이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 자유는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럼 절대국가는 현대의 입장을 봤을 때는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비판이에요. 하지만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자, 이 이전을 되돌아갈게요. 이 이전을 뭐라 부른다? 중세라 부른 거예요. 중세. 우리나라 중세를 생각하면 안 맞아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를 떠오르면 안 맞아요. 유럽의 중세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아니죠. 그죠? 신권이라 부르죠. 교황이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신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과 왕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였다? 왕이 승리한 겁니다. 교황과 왕의 싸움에서 왕이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왕권이 강화가 시작돼요. 이 왕권의 강화가 14세기부터 서서히 시작이 돼갖고 18세기 정도가 되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시점이 이제 유럽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있어요. 근대로 이제 이행합니다. 근대는요, 입법국가로 표현했는데요. 이 기본적인, 변화가 나오는데 왜 바뀌냐? 근세에서 근대로 변한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압축해요.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 프랑스에서 시작됐죠. 프랑스. 그죠? 파리, 베르사유 장미. 이런 건 어떤 시점이에요? 네, 바로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자, 1876년 이후부터 나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경제적으로 본다면 산업혁명. 정치적으로 보면 시민혁명.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권력 분립 사상입니다. 권력 분립 사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나눠보자.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근대의 기본 토대예요. 이때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시민이라 부릅니다. 시민이라는 것이 언제 등장했다?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새로운 표현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 시민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배만 했지. 시민 입장에서는 자각, 내가 이걸 뭐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라는 계급이 새로 등장하고 이걸 근대적 의미 시민사회라 불러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등장해요. 이들은 요구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시민과 자본가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국가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국가는 간섭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해요. 권력 분립의 본질은 바로 뭐였다? 자유입니다. 자, 다시 권력 분립은요. 자유인데요. 누구로부터 자유일까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권력 분립의 본질은 뭐였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불러요. 소극적 자유. 자유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건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 자, 다시 누구로부터 자유? 네, 국가로부터 자유. 네, 딱 이렇게 좀 각인 씌워두세요. 국가로부터 자유, 소극적 자유. 헌법에서 얘기할 때 이게 순수한 자유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헌법과 시험 과목이 채택될 때까지 공부하면 안 돼요. 참고로 헌법에는 권리란 게 자유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어요. 재판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장 순수한 자유권입니다. 순수한 자유권. 자, 그래서 권력 분립 본질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근대를 다른 말로 자유국가라고 부릅니다. 자유국가. 자, 자유란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몇백 개의 의미가 나와요. 그렇지만 가장 원초적 의미로서 뭐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법학에서 공부할 때는 법치국가라고 불러요. 법학에서는 무슨 국가? 법치국가. 법학에서는 법치국가라고 불러요. 행정에서는 필요 없어요. 지나가세요. 자, 다시 여기서 이 세 개의 기관 중에 누가 주도권을 행사한다? 입법권이에요. 입법권. 입법부가 주도권을 행사해요. 그 내용은 원초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라는 개념과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토대로 형성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누가 주도한다? 입법부가 주도한다. 그리고 입법부는 누가 구성한다? 시민과 자본가의 대표가 입법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시민과 자본가의 대표가 입법부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시민이 현대적 의미로 얘기하면 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대표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19세기나 18세기에서 시민이란 우리가 오늘날 시민하고는 조금 달라요. 발달한 미국도요. 초기에 미국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재산을 보유해야 돼요. 오늘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스파르타라든가 아테네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요. 시민은 5%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노예입니다. 노예고 그 다음에 불행히도 여성이 포함 안 됩니다. 여성이 시민의 주체가 된 거는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어요. 그렇지만 최근의 선거는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여심을 못 얻으면요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정치는 첫째 덕목이 뭐죠? 잘생겨야 돼요. 이걸 이제 덕 본 사람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덕을 봤어요. 빌 클린턴이 한 인물 했거든요. 클린턴이 한 인물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문이 참 많았어요. 루인스키라는 그 여비서의 연문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뒤에 와서 그래 어쩔래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했잖아요. 전 잘생겨야 된다. 참 이제 요즘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근대 입법국가는요 오늘날까지 뭐요 기초예계 서구의 민주주의 본질은 뭐였다? 근대 입법국가 자유국가가 본질이고요. 이 자유를 가장 강조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유를 강조한 나라. 미국은 자유를 강조해요. 자유를 강조한 말은 또 반대적인 의미에서 나쁜 점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자, 이런 이제 근대가 변화하게 돼요. 근대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한 부분이 언제 바뀌냐면요. 1929년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1929년 10월 24일 뉴욕에서 증시가 폭락하게 돼요. 이후에 전 세계는 경제의 어떤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경제 대공황이라 부르죠. 그래서 1929년 경제공황이라는 파트가요.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요. 미국에서 지금 시리아에서 아사자가 나와요. 지금 현재 시리아가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포위되겠고. 근데 미국이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도 3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요 모든 사회과학을 접목할 때 도움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19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살림 그러니까 이제 쌀 정식 계획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정책이 근본적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3대 사이토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이후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경제공황입니다. 이런 것이 역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크게 이제 많은 부분을 가져요. 나중에 한번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제공황이 있고요. 그 다음 1940년대 가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요. 그래서 공황이란 경제공황이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이제 인류 최고의 참사가 일어나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다 보니까 입법부에 의한 사회적 문제 해결은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커지게 되었다? 행정권이 입법이나 사법보다 월등하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행정권이 강화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름하여 행정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 행정국가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1950년대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복지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복지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복지주의의 산실은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그래서 북유럽에서 대서양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복지주의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있어요. 핀란드에서 시작돼갖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영국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복지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주의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확대되면서 현대 행정국가는 복지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복지국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현대 행정국가 다른 말로 무슨 국가? 복지국가. 자, 앞에는 뭐라고 부른다? 입법국가는 무슨 국가? 자유국가, 입법국가, 자유국가 이렇게 부르고요. 행정국가, 복지국가. 법학에서는 앞에를 뭐란다? 법치국가.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부른다? 복리국가 이렇게 표현해요. 법학에서는. 헌법으로 들어가면 근대를 이제 입헌주의 개념이 다시 두 가지 입헌주의가 있어요. 복지주의, 헌법관을 부르고 이거를.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변화가 1974년도와 78년도 두 번 걸쳐서 나타나요. 중동에서 시작됩니다.
오페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동의 결집이 시작됩니다. 오일 쇼크요. 오일 쇼크가 나오는 그 이면에는 중동의 결합이 있습니다. 중동의 결합은 다시 그 앞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의 문제가 또다시 나타나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언젠가 이런 파트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중동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중동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때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회교도 안에 대립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극단주의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IS라 부르죠, 그죠? IS, 그죠? IS가 또 왜 나오게 됐는지란 또 이유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여하간에 IS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대한 서방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IS 격퇴, 이놈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래갖고 이제 서방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IS는 그러면서 중동 안에서도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중동 안에서도 외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외세가 들어오거든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 파동의 의미를 좀 잠시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 8년도 또는 8년도의 유가 파동은요. 이것을 자원의 위기라 불러요. 유가 파동 또는 자원의 위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73년도 배럴당 3달러 하던 유가가 1974년도 배럴당 자 이것이 10달러로 상승해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78년도 이후에 배럴당 30달러로 올라가요. 유가가. 자 참고로 현재 유가 얼마쯤 아세요? 현재 국제 유가가 현재 국제 유가 30달러 선이에요. 현재. 그래서 일부는 지금 20달러까지 후퇴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한 3년 전쯤에 120달러까지 갔었어 유가가. 유가 120달러에서 지금 현재 이제 30달러 선으로 좀 후퇴했어요. 그럼 기름값이 떨어지면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떨어지면서요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유가가 5년 사이에 1000%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5년 사이 1000% 인상했다는 얘기는 5년이 지난 시점에 버스 요금이 1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제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유가 파동의 의미는 기름값이 올랐다라는 의미는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국가의 재정이라는 말을 좀 잠시 이해해 보면요. 국가의 재정은요.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 지출을 위해서는 수입을 확보를 해야 돼요. 국가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국가 수입을 확보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돈 찍는 거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재정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아무 관련 없어. 한국은행은 단지 은행일 뿐이에요. 은행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관련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운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정근대적 사고에서 접근해서 국가 경제를 망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독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원군이에요. 대원군이 뭐냐면요. 경복궁 준공을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해요. 근데 재정이 없이 돈만 찍어내니까 결국은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대적 경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돈 찍어낸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국가의 재정은 뭘 가지고 국민이 조세 수입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조세란 것이 경기가 떨어지면요, 조세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직접세. 이거는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간접세. 이건 내가 소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안 팔려요. 그러면 어때요? 간접세 안 들어오겠죠? 사람이 소득이 없어요. 그럼 직접세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조세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조세 수입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다시 봐요. 복지주의와 함께 정부의 재정은 점점 지출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문제는 이거죠. 지출은 늘고, 그죠? 국가의 지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를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수입은
자꾸 줄고 나가는 돈은 많아져요. 그럼 결국 어때요? 적자가 발생하겠죠? 이게 뭐예요? 재정적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들이 요 고리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고리를요 통째로 가져가세요. 고리를 형성할 때 단편적으로 가지지 말고 통째로 가져가세요. 자, 경기 침체가 다시 뭘 가져왔다?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조세 수입이 감소는 다시 뭘 가져왔다? 재정적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요 1,500억 달러요. 1,500억 달러가 발생해요. 여기서 뭐 우리가 감이 없어요. 많은 돈이겠죠, 뭐. 그죠? 많은 돈이겠죠. 이게 언제였다? 레이건 정부 때요. 참고로 지난번 부시가 이라크 전쟁이 하고 나서 미국의 재정적자는요 1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나요. 1조 5천억 달러요. 근데 5천억 좀 뺄게요. 깎아줄게요. 1조 달러요. 이제 돈이 현실적으로 오죠. 그래서 1조. 그러니까 1,00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거예요. 1,000조의 재정적자란 말은 1,000조가 넘어가면 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건 도대체 우리 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제 빚이 많다고 생각해봐요. 옆에서 친구가 돈 달라는데 돈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디 뭐 약한 사람, 약자, 사회적 약자 도와줘야 되나? 그래 도와줘야지. 내 주머니 비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나라에서 압력을 가한 거예요. 이게 뭐죠? 국제통상 압력입니다. 이런 게 과거에 어때요? 쇠고기 같은 파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걔들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입장은 안 당연하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자,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유가 파동은 바로 직설적으로 이어지면 뭘 이어지죠? 뭐가 나왔다? 결론이 딱 뭐였다? 재정 적자. 유가 파동 뭘 가져왔다? 재정 적자의 증가를 가져와요. 재정 적자가 증가해요. 그럼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요 대부분의 국가는요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재정 적자를 이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쓰는 거 어때요? 효율적 써야 되겠죠. 형광등을 3파장에서 LED 등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나오는 흐름을 신행정 국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80년대 이후에 이 신행정 국가 하에서 나오는 모습은 작고 효율적 정부를 강조하게 됩니다. 작고 효율적 정부를 강조하게 돼요. 자, 작은 정부와 효율적 정부예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중요한 타이틀이 Small is Beautiful입니다. Small is Beautiful 이런 것이 이 당시 이제 논의가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 좋다 이렇게 봐요. 작은 것이 좋다. 작은 정부.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효율적 정부. 미국이 쇠퇴하고요. 일본이 G2로 올라가는 발판이 마련돼요. 1980년대 일본의 시대입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첫째 특징이 뭐였다? 작고 두 번째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미국의 대형 자동차, 미국의 대형자 포드라든가 이 대형의 포드가 쇠퇴하고 그 자리에 뭐죠? 닛산이라든가 일본에 있잖아요. 도요타가 올라간 시점이에요. 그래서 도요타 알다시피 도요타가 지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죠. 우리나라 현대의 10배도 넘죠.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죠 이게. 이 도요타가 비약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왜?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효율성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 이게. 알다시피 일제가 좋다 해서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죠? 품질인가 품질. 그래서 80년대의 품질을 가지고 일본은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지금의 강대국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9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요. 쇠퇴해도 워낙 앞에 잘 닦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이 이제 80년대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자 작고 효율적 정부가 있을 때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감축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정관리를 민간에 넘겨라. 이걸 뭐로 부른다? 민영화로 불러요. 그래서 민영화, 그 다음에 규제개혁, 그 다음에 감축관리 이런 것이 80년대 이후에 전체적 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80년대 이 전체적 줄기를 신행정 국가에서 작고 효율적 정부라고 표현해요.
이 흐름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2016년도 언제 오늘날까지 이 흐름은 어때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 흐름은 자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잠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서구 200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년을 이제 우리가 이제 20분 만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한 노력하신 거예요. 여기서 근대를 뭐냐면 입법국가라 불렀어요. 입법국가. 입법국가는 다른 말로 뭐로 표현했다? 자유국가. 자유국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많은 일을 한다, 적은 일을 한다? 자유국가. 자유란 말은 누구로부터 자유였죠? 국가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이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유란 말은 국가가 국민에게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정부를 큰 정부로 불러, 작은 정부로 불러? 작은 정부예요. 그래서 자유주의하에서의 정부를 뭐냐면은 자유주의하에서 작은 정부라 불러요. 그런데 현대를 다른 말로 물어봤다. 복지국가로 불렀어요. 왜 복지국가가 나오게 됐다?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니까. 복지국가는 정부가 많은 일을 한다 해서 큰 정부라 부른 거예요. 80년대 이후는 뭐라고 표현한다? 다시 뭐죠?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 그렇지만 진짜 작은 정부냐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가자. 가자. 그 다음에 사상을 얘기할 때요. 근대의 사상을 뭐라고 표현했다? 자유주의 사상. 경제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현대행정국가는 무슨 사상? 복지주의 사상. 케인즈가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흐름을 뭐라 부른다? 그럼 자유주의일까요? 복지주의일까? 자유주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하에서 복지가 확대가 돼요? 축소가 돼요? 그럼? 축소가 되겠지. 그죠?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한 건 아니죠. 전 세계 트렌드를 얘기했죠. 근데 이 트렌드 속에 우리도 이제는 포함이 되죠. 얼마 전까지는 전혀 안 맞았고 이제는 조금 맞아요. 조금 맞아요. 자, 그래서 이 80년대 이걸 신행정국가라 부르고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신고전학파 종합이라 불러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 이 신자유주의는요. 신자유주의가 좋아하는 단어가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어요. 자율, 개방, 경쟁, 효율성. 이런 단어가 신자유주의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율, 개방, 경쟁, 효율성. 이런 단어가 좋아해요. 이걸 무역에 적용하면 뭐가 되죠? 자유무역주의가 돼요. 자유무역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약 중 하나가 뭐죠? FTA입니다. FTA. 우리나라가 칠레하고 먼저 맺었죠? 칠레 맺고 그다음 그죠? 한미 FTA.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지난번. 자, FTA. 이게 전 세계 흐름이에요. 그럼 FTA는 좋아요, 나빠요? 누구의 시각이냐? FTA 누구의 시각이냐 이거. 자,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다시 보세요. 경쟁은요.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죠?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죠. 경쟁이란 자율이란 누구에게? 강자에게 유리하고요. 약자에게는 어때요? 반대로 불리한 제도예요. 얘를 위한 논리 경쟁이. 그래서 자유무역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좋다? 강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강자에 속한 게 선진국가, 개도국이 있어요. 누구에게 좋다? 선진국에 유리한 제도예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유리하다? 기업에게 유리하고요.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이 있어요.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이 의미가 뭐였다? 노동시장을 탄력적으로 하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연성 있게 하자. 참 좋은 얘기예요. 누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을 축소하면은 유연화가 더 촉진되는 거예요. 정규직이 많으면 좀 못 잘라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확대가 됩니다. 이 비정규직의 확대가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일본만 해도 비정규직이 거의 있잖아요. 한 3천만 명 돼요.
정규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 일베 같은 애들이 일본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정규직이 자리를 못 잡고, 그럼 이건 어딘가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그 분노를 누군가 표출해야 돼요. 그죠? 그 누구냐 이거야. 그죠? 그 누구냐. 이게 과거에 어때요?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을 학살한 이유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죠? 유태인을 학살한 이유가 어때요? 분노를 어딘가 표출해야 되잖아요. 죽여라! 쟤들 죽여라! 쟤들이 지진도 일으켰어. 어이? 대단한 능력이야. 지진까지 일으키다니.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양면이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어디서? 신공공관련의 한계점에서 공부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 트렌드만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변천이한 부분을 여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봤어요. 행정이란 것도 나홀로 존재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행정의 역할이 있고, 여기서 행정의 역할이 있고, 이쪽에 행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역할을 다음에 우리는 뭐죠? 이론하고 붙여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어떤 개념적 정의, 이론적 정의는요, 이 흐름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7편 지방행정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소한 3번 이상 더 얘기할 테니까 그냥 뭐 듣다 보면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겁니다. 못이 박힐 때 뭐 빼지 말고 그 자리에 잘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행정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잠시 쉬었다가요. 뭐 보냐면요. 자, 1절 행정의 개념적 정의 들어갈게요.